이름만 새마을운동이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전혀 다른 운동이야. 원래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은 뭐였어요? 국민 감시기구였다고. 국민 감시체제였다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 감시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가져갈 수도 있지. 근데 전 세계가 무슨 새마을운동을 막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기문이 막 우쭈쭈 해준 거 아니야. 그 행사가 유엔에서 무슨 뭐 공식 행사가 아니라 그냥 왜 국회에 가면 맨날 아무도 안 보는 포스터 붙어 있잖아. 무슨 세미나. 그런 세미나였던 거야. 본회의 기간 중에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했던 세미나인데 그게 마치 유엔의 주요 공식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쌩 지랄했던 거야. 정말 어이가 없죠. 몇 명 듣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데 이런 역사 교과서를 사실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국사 교과서가 뭐 썩었든 말든 우리랑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겠다는 그 혁명을 하겠다고 막 썼던 책들을 봤어. 20대에. 근데 내가 이미 봤을 때는 공산주의가 몰락한 다음이었지. 내가 89학번이기 때문에 내가 90년대에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무슨 뭐 이렇게 그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찬양한 글들을 보면 한계가 있는 거야. 아니 망했잖아? 실제로 소련이 망하기 전에 얼마나 부패했어. 공산주의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실제로 이 소련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잖아. 중공은 중공대로 정말로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았던 나라였고 북한도 내나 굶고 있는 나라였어. 공산주의는 몰락한 이론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참 뜬구름 잡는 그리고 개뻥이었다. 실제로 공산혁명을 한 다음에 공산당이 부패했잖아요. 원래 공산주의라는 건 뭐였어? 모두가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나눠먹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 공산당이 지배자가 되고 그 일반 국민들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노동에 노동에 동원되는 그런 체제였어. 결국은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의 기원은 마르크스 레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의 기원이 어딘지 알아요? 공산주의의 기원? 노자야. 공자랑 노자야. 그거 몰랐죠? 공자하고 노자가 공산주의자였어. 기가 막힌 얘기죠? 예, 내가 국민윤리 가르치다가 알았어. 공자하고 노자의 사상을 보면 그 공자하고 노자가 생각했던 유학을 만든 공자, 그 다음에 노장 사상의 노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였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국민들이 고통 없이 살려고 그러면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라는 게 그 두 사람이 생각한 이상향의 공통점이에요. 그거 몰랐죠? 그 노자하고 공자가 기원전 5세기 사람이야. 기원전 5세기의 동양은 이미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게 그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누구예요? 조선 우리 후기의 실학자들 중에 균전제. 토지를 일정하게 똑같이 나눠주자. 그 균전제도 공산주의야. 생산수단인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 그게 균전제 아니야. 토지개혁. 그거 공산주의야. 근데 이제 저 기원전 5세기의 노자 장자가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놀라지 마.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공산주의가 나와. 그 교회 공동체가 모든 재산을 한 군데에 모으고 모은 재산을 평등하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어. 몰랐죠? 그 사도행전에 그 장면이 나와.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부가 전 재산을 팔아놓고 그 전 재산을 내기로 했는데 절반만 낸 거야. 절반만 내놓고서는 다 냈다고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급살 맞아 죽는 얘기가 나와.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야.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어디 나오느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거 세계사책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게 이제 이 르네상스
정신이 전 유럽에 전파되면서 그 나왔던 책 중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나와.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바로 공산주의야.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가진 공동체. 예,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나왔던 그 이상적인 소유 형태였던 거야. 그런데 그걸 이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 공부 열심히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너무나 탐욕을 부려서 모든 이윤을 쪽쪽 빨아서 지들만 거부가 되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다 보면 결국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가들을 무찌를 거다. 그런 공산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그 뭐라 그러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쓰고 마르크스는 죽어. 그런데 그걸 갖다 실행한 건 누구였냐면 레닌이었어. 레닌이 공산당이라는,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을 만들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서 황제 제정,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를 무찌른 거야.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야. 근데 레닌은 진짜 공산주의자냐? 아니야. 레닌 공산주의자 아니었어.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황제 정치를 무찌르고 자기의 지지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독재 체제를 만들었지, 독재 정치였지 공산정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배급을 못했는데, 제대로 된 생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를 중국에서 만든 사람이 모택동이야. 중국에서 원래 이제 모택동이 이 공산주의를 처음에 이제 일제가 중국 북부 지방에다가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어. 그 이제 원세계라는 그 중국의 군벌이 있는데, 그놈이 황제들을 무찌르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야. 중국의 쿠데타 세력이야, 그 원세계가. 근데 그 원세계의 뒤를 이어서 원세계의 군벌들이랑 합작하면서 일본이 중국의 북부에다가 만든 게 그게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였어. 괴뢰국가라는 게 뭐냐? 공식적인 국가가 아니라 일본이 중국의 땅을 침략해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의 뜻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뒤를 봐줘서 세운 나라가 만주국이었어. 그 만주국 장교가 박정희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만주국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중국의 손문이 이끌었던 국민당과 모택동이 이끌었던 그 공산당이 합작을 해요. 합작을 해서 중국의 원세계라는 그 공공의 적을 무찌르는 거야. 그래서 무찔렀는데, 그때 이제 더 많은 중국 국민들은 순원의 뒤를 이어서 이 국민당을 지지했던 거야. 그래서 이 모택동이 이 순원 다음 사람한테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모택동이 그 중국의 권력에서 쫓겨난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설득한 거야. 그래서 진짜 가난한 노동자들, 진짜 가난한 농민들을 만나갖고 공산주의를 전파해요. 그래서 결국 이 모택동이 그걸 홍군의 대장정이라 그래. 그 홍군의 대장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을 싹 꼬셔서 결국 국민당의 지배자였던 장제스를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 장개석이 그 온 가족을 데리고 중국의 국보들을 훔쳐가지고 대만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대만에다가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장개석이 그때 이 모택동에게 진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의 공무원들이 너무 썩어 있었다. 중국의 국민당 관리들이 너무 썩어서 중국의 인민들이 내게 다 등을 돌렸다. 그래서 장개석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부패 세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제일 심한 게 자기 며느리였어. 자기 며느리를 태평양에다가 빠뜨려서 죽였어요. 공개적으로. 장제스가 자기 며느리를 공개 처형을 해. 그래서 앞으로 부정 부패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태평양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대만 공무원들이 아시아에서 그 싱가포르 다음으로인가 청렴해. 대만 공무원이 굉장히 청렴하고, 이 대만 공무원들은요, 봉급이 많은 대신, 가령 우리는 막 동사무소 가고 구청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잖아. 그 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가령 사업하는 사람이 구청에다 전화를 하는 거야. 나 이런 그 심사가 필요하니까 나와라. 그럼 구청 공무원이 서류 들고 뛰어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조건이 맞는지를 다 확인해갖고 사진 찍고 자료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간대. 중국 공무원들이
대만 공무원들이. 그러면서 서비스 정신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야. 중국의 대만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돼 있는 이유가 장개석이 본토를 잃어버린, 자기가 본토를 잃어버린 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복지부동 부정부패 때문에 내가 나라를 잃었다. 그래서 이 대만 공무원들의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이승만 때 친일 앞잡이 했던 놈들, 일제강점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놈들이 이승만 때 대부분의 국가 요직에 차지했어. 국회 정부 요인의 3분의 1인가 2분의 1을 친일 앞잡이들이 했고,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했던 놈들이 하고, 그 다음에 군인 경찰, 그대로 일본 경찰 앞잡이들을 군인 경찰에 요직에도 앉힌 거야. 그 다음에 이놈들이 부정부패를 이어갔죠.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던 거야. 박정희 때 부정부패 어떻게 됐어? 더 심해진 거야. 더 심해지고 전두환 때 어떻게 해서 더 심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개인 택시 제도가요. 우리나라의 개인 택시 제도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게 전두환 때 또 만들어졌대. 전두환 때 원래 개인 택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별로 없었는데, 이 전두환의 꼬봉들, 전두환을 도와서 그 군부에 협력했던 애들, 그 걔네들이 자기 이제 또 후배들을 키웠을 거 아니야. 그 후배들이 군에서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다 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택시 면허가 너무 많다는 거야. 물론 이건 회사 택시 하는 기사 아저씨 얘기야. 회사 택시 얘기하는 기사 아저씨 얘기인데, 자기가 왜 이렇게 택시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군대 제대하고 나온 군인들한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개인 택시를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택시가 너무 많아갖고 돌아가면서 쉬는 제도를 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옛날에 90년대에 개인 택시를 타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개인 택시 기사들은 정말 김대중 노무현 욕을 많이 했어. 개인 택시 기사님들 보면 김대중 노무현 욕을 참 많이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데모하면 개인 택시 아저씨들은 진짜 욕을 많이 했어. 그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모여서 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지. 그리고 회사 택시들은 그 옛날에 굉장히 노조가 강했어요. 회사 택시가 노무현 이전까지는 회사 택시 노조가 되게 강했어.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이 온 나라를 한번 뒤집잖아. 그러니까 서울을 확 뒤집었어. 서울을 싹 뒤집으면서 그때 이 회사 택시들도 굉장히 많이 재조정이 돼요.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들이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회사 택시들 중에 그렇게 막 노조 가입해서 집단적으로 뭐 파업하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예.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버스 기사들도 이명박 때 막 되게 높은 돈을 주고 뭐 인간답게 기사님으로 대우하겠다는데 지금 뭐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과로사할 정도로. 옛날에는 하여튼 그 노조가 강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노조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귀족노조야. 노무현 정부 때 언론사에서 귀족노조, 노조는 귀족노조. 그러면서 이 노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라, 서민경제 파산이 노조 때문이다. 그걸 언론에서 날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된 거야. 그래서 노조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노조는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다가 김무성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맨날 그러니까 외국의 CNN에 날마다 우리 노동자들이 쇠파이프 들고 흔드는 게 보도되고 있다. 그렇게 얼마 전에 공개적인 강연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그 물리적 파업은 뭐가 끝이야? 쌍용 자동차 노동자가 끝이었던 거야.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천몇백 명을 동시에 해고했잖아. 그 해고에 반대했던 쌍용 파업이 마지막 물리적 충돌이었고 그 뒤로는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여러분 기억나지? 희망버스. 굴뚝에 올라간 사람들. 파업을 못하고 그렇게 막 물리적으로 파업해서 경찰이랑 대치선을 긋고 그러질 못하고 굴뚝으로 다 올라간 거야.
굴뚝에 가서 1년씩 2년씩. 우리 무슨 케미칼, 차광석 씨인가? 무슨 케미칼 노조에서, 경상도, 경북에 있는 무슨 경북 구미의 무슨 케미칼 노조의 그 차광석 씨라고, 내가 작년 봄인가, 작년에 세월호 땐가 인터뷰를 했어. 그분이 얼마 전에 내려왔어. 1년 넘게, 한겨울을 그 굴뚝에서 사는 거야. 1년 내내. 그 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여름을 지나 겨울을 지나 지난 봄에 내려왔어요. 지난 여름에 1년이 넘게 있다 내려왔어. 기가 막혔다는 거지. 더 이상 그 물리적인 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파업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 그럼 이제 요즘엔 그 인상적인 파업이 어디냐면 기륭전자하고 2008년이 기륭전자하고 쌍용차 파업으로 큰 파업은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뚝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 목숨을 걸고 1년씩 2년씩 안 내려오는 거. 그게 투쟁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야.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공단 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래도 뭐 심하게 하지도 못하고 뭐 무장 대치 이런 건 전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그 생존권이 개판이 된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노동자가 나한테 연봉 2,200 받는다. 자기 연봉 2,200 받는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 다 개뻥이다. 연봉 2,200이나 준다는데 일하러 오겠다는 놈이 없다. 그래서 막 나한테 항의 텔레그램을 보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인 거야.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데 연봉 2,200을 준다는 거예요. OECD의 일반적인 나라에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면 최소 7천만 원이야. 연봉이 최소 7천에서 15,000. 그러니까는 그 1억 5천. 그래서 그런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 하는 사람이 고소득자야. 근데 우리나라는 2,200. 3분의 1만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게 청년 실업 문제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래. 그게 아니라 인양반아. 당신이 2,200 받고 일하는 게 문제라고. 연봉 7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일자리인데 최소 7천 받아야 되는데 연봉 2,200 받으면서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왜 결혼을 못하냐. 그 2,200 받아고 연애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연봉 2,200 갖고 자기 한 사람은 먹고 살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인 가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활비가요. 최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 여러 가지 세금하고 관리비, 집세 100만 원 정도 들어. 그러면 한 집에서 1인 가구도 200만 원 들어요. 2,200이면 200만 원 모자란 거야. 그죠? 2인 가족이면 3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연봉 2,200 가지고는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애 하나 낳으면 한 달에 생활비 400만 원 들어요. 둘째까지 낳으면 5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애들만 키우나? 자기 노후 대비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노후를 저축하기 위해, 그리고 이 노후를 저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최소 2천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소방관들은 7천만 원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소방관이 연봉 2천 얼마 받잖아. 그러면서 저 소방관들이 쓰는 특수 장갑도 지급을 안 해갖고 자기 돈 주고 사서 써야 된대잖아.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OECD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가난하냐? 우리나라 전체 부의 수준은 11위야. OECD에 가입된 국가가 20몇 개, 28개인가 되잖아요? 세계 선진국 회의에 들어간 나라가 28개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돈은 11위야. 28개국 국가 중에 11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25등이야. 전체 나라에서 25등이야. 우리 밑으로 멕시코인가? 멕시코하고 뭐 2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11위로 번 돈을 재벌들이 전부 다 나눠 갔기 때문이야. 재벌들이 쪽쪽 빨아먹기 때문이야.
원래 노동자들이 연봉 7천만 원에 3교대 해야 되는데, 연봉 7천만 원으로 3교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쌍용차처럼 2명을 잘라. 1명만 세워놔. 그 다음에 잘린 2명한테 메일을 보내. 다시 오고 싶니?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짜리는 없고 3,500만 원짜리라도 올래? 그러면 3,500만 원이라도 일을 하겠다 그래.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원래는 7천만 원짜리 3명한테 3교대를 시키던 걸 7천만 원짜리 하나, 3,500만 원짜리 하나한테 12시간 교대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7천만 원짜리 계속 받던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또는 뭐 병이 났거나 그러면 그만두고 7천만 원짜리 뽑아야 될 거 아니야. 3,500만 원짜리를 뽑아. 그래서 두 사람한테 7,500만 원을 주고 옛날에 2억 1천만 원 주던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기업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1억 4천을 원래 노동자들이 2억 1천만을 받아야 되는 걸 1억 4천을 대기업에서 지들이 챙기는 거야. 그 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 자, 중소기업. 원래 옛날에는 원자재값 100만 원에 임금 100만 원, 사장님 이윤이 50만 원에서 250만 원에 납품을 했어. 그런데 중국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명박이 우리나라 달러를 쓸데없이 비싸게 유지하면서 달러 값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값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200만 원의 원자재에다가 임금이 1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350만 원을 납품값으로 받아야 돼, 대기업에. 그런데 대기업에서 350만 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온갖 접대를 다 받은 뒤에 입찰할래, 이대로 할래. 공개 입찰하면 200만 원짜리 신생기업하고 경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250만 원에 다시 재계약하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돈이 없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체불임금이 몇십조 원이야. 체불임금이 몇십조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 사장이 부도를 내요. 부도를 낸 다음에 사장은 또 사장님이야. 근데 회사 이름이 처남이나 매제 이름이야. 처남이나 매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네가 도망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지 않도록 네 월급의 30%씩 내가 맡아주겠다. 그래서 네가 저기 퇴직할 때 그 돈을 퇴직금으로 그만큼 합쳐서 내가 주겠다. 그래갖고 30%씩 꼬리를 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1년 동안에 쌓인 게 한 500만 원 돼. 그럼 3년이면 1,500이고 1,500이면 필리핀에서 큰 집을 짓는데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돈 달라. 나 고향 가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불법 노동자지. 신고를 해버려. 1,500만 원 떼어먹으려고. 그래서 사장님 나빠요. 그래서 반가 도망간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 니들 일자리가 없는 거야. 라고 이런 인터넷에서 교묘하게 글을 써.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그 외국인 노동자 욕을 하는 거야. 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자기 공장도 힘들다고. 아니 노동은 언제 하시고 글을 쓰실까?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글을 써. 일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애들이 너무 눈이 높아서다 라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2,200만 원이나 주는데 안 온다고. 아니 위험하고 더럽고 그 어려운 일을 2,200만 원만 주면 그걸 받고 하는 그게 미친놈인 거지. 7천만 원 달라고 싸워야 할 생각은 안 하고 2,200만 원에 일 안 한다고 욕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져요. 아마 얘는 내년쯤 되면 연봉 1,800까지 떨어질걸? 원래는요. 그 이명박 초기에는 평균 연봉 3,500원 됐어. 2009년 정도에는요. 노동자들이 3,500 정도는 받아서 3,900, 3,800. 기억나요? 그때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노동자들이 3,8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원래 6, 7천 받는 게 3,8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기사로 봤어. 2008년 방송했단 말이야. 지금 2,200이야. 그러면 그새 1,600이 또 깎인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의 초기 2009년까지만 해도요. 3,800, 3,500. 근데 실수령액이 뭐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2,800 정도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연봉 2,200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더 임금이 깎인 거예요. 그래도 되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정도는 많이 받는 거라고.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 원래 그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 정확한, 적당한 돈은요, 4천에서 5천이에요.
중소기업 노동자가 4, 5천을 받고 대기업 노동자가 7, 8천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래야 집 사고 차 사고 그 레포츠도 하고 외식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야. 최소한 소비하면서 살아가려면 중소기업이 4, 5천, 그 다음에 대기업이 7, 8천.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 그렇게 받았어. 점점 나빠졌다니까. 노동조합들이 전부 다 망하고 민주노총이 약해지고 복수노조를 만든 다음에 노조가 다 분열돼 버리면서 노동자들의 월급이 점점 깎여지는 거야. 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면서 연봉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그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같은 분야의 노동자들이, 전기면 전기. 지난번에 어떤 전기 노동하는 노동자가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이제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그 전기 노동하는 노동자 시청자가 우리는 실업수당 잘 나오던데 왜 거짓말 하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실업자들이 80%는 실업수당을 못 받고 있다. 당신은 뭔데 실업수당을 받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그러면 좀 대기업에서 일했냐? 아니라는 거야. 그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는 거야. 아주 저질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실업수당을 주더라는 거야. 6개월 일하고 잘렸는데 실업수당을 줬대. 왜 그러지? 알아봤더니 기사에 답이 있었어. 아예 그런 중소기업에서 6개월짜리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권고사직이라는 권고사직을 해주면서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줘서 지네들이 줘야 되는 퇴직금을 나라의 실업수당으로 받아먹게 했던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된 거야. 일반적인 그 80%의 실업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대기업에다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하청 기업들이 그런 값싼 노동력을, 그러니까 노동력을 굉장히 나쁘게 6개월짜리 단기 노동으로 쓰고 권고사직을 시켜서 그 퇴직금을 실업수당으로 채우면서 결국 그 돈은 원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제대로 줘야 될 돈이고 중소기업에서 부담할 돈을 국민 세금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진짜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신문 기사로 나왔어. 악용하고 있대잖아. 이 나라 꼴이 이게 개판인 거야. 원래 국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아니 실업수당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정부 부처에 고용노동부가 있는 이름 왜고 왜 실업수당이라는 국가 정책이 있겠어? 국가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의무야.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먹여 살려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국가의 의무인지 몰랐어. 박근혜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 그럼 이렇게 당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근로 3권이 있다 안 가르쳐준 거야. 노동 3권. 노동 3권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결권.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더불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다. 그게 단체 행동권이야. 그 노동자의 3가지 권리가요.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이에요. 노동 3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까지 파업한 빨갱이라 했잖아. 그럼 우리 헌법이 빨갱이 헌법이야? 안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그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아예 한 학기 수업이 있어. 중고등학생 중에 고등학교 수업인가 중학교 수업인가에 노동자의 권리를 6개월 동안 배워. 그래서 노동자의 종류는 어떻고 노동법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배운다니까. 또 이 외국 교육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터키에 있는 어떤 시청자분이 글을 보내오신 거예요. 터키에 가서 영국 사람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아이를 입학을 시켰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국제학교에서 애가 역사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왔는데 프린트물을 갖고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역사 교과서는 뭐냐? 역사 교과서가 없더라는 거야. 최 프린트 쪼가리만 갖고 오더래. 그래갖고 이제 한국인 학부모들이 그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고 항의를 했대요.
아니 역사책을 교과서로 줘야지 애들이 프린트물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프린트물만 자꾸 주면 어떡하냐. 역사책을 그 선정해 달라 그랬더니 그 역사 교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국인 역사 교사가. 아니 어떻게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배우냐고. 아니 역사를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배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역사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한 가지 역사책을 지정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래갖고 그 한국인 부부들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그 참고 도서라도.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은 그 항상 우리는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주지 역사책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참고 자료라도 하게 책을 알려달라 할 때 30권을 알려주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애들한테 부분 발췌해서 쓰는 책이 30권인 거야. 교사가 그 30권의 책 내용을 다 저기 지문을 밝혀갖고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걸로 수업을 해왔던 거야. 그게 그 터키에서 국제학교에 다닌 우리 시청자가 보내온 내용이에요. 그게 유럽식 역사관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출판제. 민간 출판제가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를 갔는데 역사책이 누구의 히스토리야. 뭐 티모시의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쓴 역사책을 그냥 그 초등학교 교재로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 교재가 재밌다 싶으면 그 교재를 누구의 역사책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공부하는 거야. 국가에서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미국 교과서 읽기가 엄청 유행했었어. 근데 그래서 막 미국 교과서라고 막 되게 자랑하면서 봤는데 미국은 교과서가 정해지질 않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미국 교과서라고 한때 영어 공부하는 나라에 난리가 났었거든. 애들 영어 학원에서. 근데 미국은 교과서가 정해져 있질 않은 거야. 다만 선생님들한테 그 교육 지침이 내린데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가르치는 내용에 맞게끔 여러 가지 교재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합을 해서 쓰는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발행제. 무슨 우리나라처럼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책을 그나마 검정교과서로 바꿔서 국사책이 8권이 됐잖아. 그래서 8권이 되니까 8권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만 뽑아서 역사시험을 보니까 애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야. 옛날에 2013년까지는 한종의 국사교과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귀퉁이에서 꼬아서 내서 애들이 국사시험이 성적이 낮았는데 국사책이 8가지로 바뀌니까 수능 역사시험이 쉬워졌던 거야. 그게 검정제야. 이거 학부모들이 널리 알아야 돼. 그런데 엄마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새누리당에서. 엄마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국사교과서 한 권으로 가르쳐야 쉽다. 국사교과서 한 권으로 가르쳐야 수능 시험이 쉽다 그러는데 쌩 거짓말이라고. 내가 애들 국사 가르쳤었다니까요. 그 국사 애들이 사회탐구 공부하러 왔었어. 국사책 하도 귀퉁이에서 문제를 내니까 한 권이었을 때는. 그런데 이 역사책이 여러 권이 되면 수능을 위한 국사 수업은 안 들어요. 그렇게 막 귀퉁이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책을 그 한 권으로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거 거짓말. 그 다음에 아니 국사책과 나의 무슨 관계냐. 이 역사책이요. 역사라는 게 무슨 과목이냐. 뭘 가르치는 거냐. 역사의 정치.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역사책에서 왕들의 역사 배웠죠? 왕들의 정책에 대해서 배웠죠? 정치의 역사야. 또 뭐 토지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경제의 역사야. 또 많은 문화재를 배웠죠? 문화의 역사야. 그래서 역사라는 학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총합적인 학문이야. 통합적 학문.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결국 내가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조선에서는 세자에게만, 그 조선만이 아니야. 동양에서는 세자에게만 역사를 가르쳤어. 왕이 될 아들에게만 역사를 가르치고 왕이 될 아들이 아니면 역사나 논어를 가르치지 않았어. 논어가 정치책이고 역사가 춘추 이런 건데 정치와 역사를 그러니까 왕이 될 아들이 아니면 가르치지를 못하겠어. 책을 보면 안 됐다니까. 왜? 역사를 배우면 사람이 똑똑해지거든.
역사를 배우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과거의 사건을 통해 분석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짱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역사를 과거에 안 왕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세자가 아닌 왕자에겐 가르치지 않았어. 만약 왕자가 역사를 공부하면 반역이야. 역모를 꾸민다는 거야. 그래서 공주의 남편 또는 왕자 이런 왕자나 공주의 남편은 역사책을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공주의 남편들이 정치판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게 반역으로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학문이야. 그러니까 세자가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왜 역사를 다 가르쳐? 우리 애들에게 왜 다 역사를 가르쳐? 우리 아이들이 누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왕이 될 사람들이니까. 왕?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국민이잖아. 우리 국민들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 국민이 왕인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야. 그래서 왕이 될 국민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왕이 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거야. 나를 먹여 살릴 놈, 내 미래를 위협하지 않을 놈을 뽑는 거야. 그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야. 우리 애들이 역사를 잘못 배워서 일본에다 다 퍼다주는 놈, 미국에다 다 퍼다주는 놈들을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돼?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거야. 지금 길거리에 박스 줍는 노인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응. 우리가 역사를 내 딸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정교과서로 시험 안 보는 나이야. 내 딸은 18학번 될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간다면 수능시험을 보면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망치 부인이 국정교과서에 반대를 하겠어요? 이유가 뭐야? 국정교과서가 생기면 솔직히 얘기해서 있잖아. 국정교과서가 되잖아. 그럼 난 돈 잘 벌 자신 있어. 왜? 틀림없이 단 한 권의 국사책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발달할 거야. 그 사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올 거거든. 그러면 비싸게 불러서 나 사교육으로 돈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반대할까?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걔네들이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내 피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사책을 국정화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왜곡된 사실 아닙니까? 아니 재미없고 왜곡된 사실로 보여지는데 왜 봐. 이게 왜곡된 사실로 보여지면 너는 가서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 어느 예능 프로에서 국가의 3요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서요? 예, 우리 방 시청자들은 다 맞췄겠죠. 국가의 3요소를 대라.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국가의 3요소로 알아. 아니면 입법, 사법, 행정을 국가의 3요소로 알아. 그죠?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뭐냐?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아니에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뭐야? 무한도전이야?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된다. 그 무한도전에서 정말 무한도전은 진짜 갑자기 갑자기 지금 방폭이 들어왔어. 괜찮아요? 네, 지금 2시간 넘었구나. 아이, 어떡해. 2시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 요소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국가 요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 요소가 아니야. 법이 국가 요소가 아니야.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주권은 대외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국민이 가진 권력이야.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국민의 권력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독립적인, 우리 국민들이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이 주권이에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그럼 이건 누가 관리해야 돼? 우리 국민이 관리해야 돼.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의 최고 책임자여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최고 책임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야. 한미연합사야.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주한미군 최고 지도부가 갖고 있어.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맞받아치는 전쟁을 결정하는 권한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없어. 한미연합사에게 있어. 주한미군에게 있어.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까지 미국에 우리의 모든 군사기밀이 다 넘어갔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모르게 지금 추진된 내용이 뭐야? 한미일 삼각동맹. 이명박 때 준비된 거야. 이명박 때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준비된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야. 우리의 모든 군사기밀이 미국을 통해 일본으로 전달이 돼.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에서 아베가 그 자위대법을 바꿨잖아. 그래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베가 출격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 아베가 한반도에 올 수 있다. 이거 황교안이 인정했잖아요. 유사시에 저기 자위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오진 못할 거다. 그거 누구 믿는 거냐? 미국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본과 미국은 어떤 관계예요? 일본과 미국은 지금 미국이 일본을 지배하는 줄 알아요? 자위대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일본의 밥이야. 왜? 1942년 진주만 공격.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다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베의 자위대법을 이 미국이 막지 않았어. 이건 내가 볼 때 미국이 곧 태평양 동쪽으로 쫓겨간다는 얘기야. 일본이 미국을 이용해서 동북아시아의 무력 주도권을 지가 잡으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베는 미국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베의 꿈은 뭐야? 한중일을 하나로 묶어서 지가 짱 먹겠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발전했다라고 믿는 미친놈들이 그런 미친 역사책을 써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바치는 세금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책을 똑바로 세우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아, 그래, 이게 오바로 보여요? 그래, 미안하다. 들어올 때 너의 지적 수준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미안하게 됐다. 그래, 너무 오바하지 말래. 그래.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그래, 미안해. 네가 들어올 때, 너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미리 검사를 못해서, 너의 지적 수준을 검사를 못해갖고, 진짜 미안하다. 너무 오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왜? 뭐, 일베나 DC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진실을 일베나 DC에서 가르쳐 주겠어? 안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진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있잖아? 망치 부인이 있잖아. 그래서 망치 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인생 상담 신청이 전혀 없어. 제가 인생 상담을 신청하실 분들은, 인생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인생 상담 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다 쓰신 분들은 불법이라 그랬죠? 예. 저한테 인생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텔레그램으로만 해주세요. 예. 텔레그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전화기에 망치부인 번호를 입력을 해. 010-2294-2016 번호를 입력을 해. 저장을 해, 번호를.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텔레그램 앱을 다운을 받아갖고, 그러면 다운받으면 거기 전화번호 입력하라는 맨 첫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그러면 여러분 전화로 문자가 와요. 또 숫자가 5개인가 문자가 와. 그러면 그 숫자를 코드로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텔레그램이 깔려. 그 텔레그램이 깔리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의 텔레그램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텔레그램에 친구 명단이 쭉 떠요. 거기 망치 부인 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망치 부인한테
텔레그램으로 인생 상담 내용을 보내시는데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돼. 근데 내가 날짜를 정해주니까 못 보내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생 상담이라고 맨 첫 줄을 써요. 텔레그램 맨 첫 번째 인생 상담이라고 가로를 열어서 인생 상담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사연을 써. 그러면 내가 그 내용 중에 우리 방송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를 주말에 내가 인생 상담으로 딱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골라서 제가 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니야. 한 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주말에 상담해 드릴게요. 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주중에 어떤 인생 상담 글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말에 답을 드릴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볼까? 이거 아니고 뭔가 있었는데 하여튼 인생 상담에 대해서 인생 상담 할 게 있다고 나한테 보내서 내가 해주겠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분 지금 이 시간 보고 계시면 접니다 그러면서 한번 텔레그램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하여튼 지금 인생 상담을 하신 분이 없어서 내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검색어에 인생 상담을 쓰면 인생 상담 신청한 사람들이 쭉 뜬단 말이야. 예. 그러면 제가 그 내용만 뽑아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텔레그램이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료를 보내면 내가 그걸 혼자서 읽다 보니까 이걸 검색을 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1000명이라니까?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글 쓴 사람이 1000명이야. 그래서 본인이 쓴 거를, 본인이 쓴 내용을, 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남자입니다. 왔어. 원주에서 대학 면접길에 뵌 적 있었죠. 부모님 뜻으로 폴리텍 대학에 입학하고 10일 정도 다니니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께 자퇴한다고 하니 아버지 말, 그래, 그럴 것 같더라 라고 말을 들은 후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니 돈도 안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 공장 쪽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군대 갈 나이니 받아주는 곳이 없어 겨우겨우 5월 달에 충남 한 공장에 취업을 했죠. 그리고 오늘 공장 반장님께서 병역 특례 신청 기간인데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많이 아쉬워하더군요. 내년 10월에 또 병역 특례 기간이니 그 전에 지게차 자격증을 따서 신청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병역 특례를 신청한다고 해도 된다는 확률은 70%라고 하고 공장 병역 특례를 받은 형들 말로는 여태껏 신청해서 안 된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 걱정입니다. 공장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군대 안 가고 돈 벌고 정규직 달고 2년 10개월 하면 퇴직금도 받고 욕심이 생깁니다. 다 포기하고 군대를 갈까요? 아니면 내년 10월 떨어진 아픔이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라고 쓰셨어요. 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대를 갈 수 있는, 군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굉장히 밀려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군대를 오겠다는 사람은 많고,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적어서 지금 만 몇천 명이 적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막 입영 날짜가 정해져 있느냐.
그럼 입영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저는 이 그 지게차를 공부해서 지게차 자격증을 따서 병역 특례를 신청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병역 특례 업체에서 이렇게 기술직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게 뭐 일이 힘들다고. 이 병역 특례 업체로 가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자식들이 가는 병역 특례가 있고 이름만 걸어놓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외국 가서 유학하고 막 이런 병역 특례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친구가 가려는 건 진짜 일하려는 기술직이잖아요. 이 일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병역 특례로 군대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개고생한다. 그건 누구냐? 이렇게 그 기술자로 가는 사람이야. 기술자로 가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 그 대신 그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에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서 그걸 경력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돈도 일반 사병보다 좀 더 버는 게 있고 근데 기간이 길어 이게. 보통 일반 사병은 21개월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22개월인가? 근데 이 병역 특례는 좀 길어. 병역 특례는 길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만큼 고생은 해. 근데 나는 실제로 병역 특례를 가는 게 꼭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힘들 거라는 건 미리 알아야 돼. 힘들 거라는 건 미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군대 그냥 2년 갔다 오는 거, 2년이 못 돼. 22개월인가인데, 2년 갔다 오는 것보다 병역 특례로 자격증을 따서 갔다 오면, 중기계로 기술을 하나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력으로 또 삼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공장 생활을 할 때라든가, 그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일이 어렵대요. 힘들어. 일이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체에서는 지금 여기 나왔는데 돈을 안 주는 데도 있다. 그거는 이제 병무청에서 물어내야지. 이거 고소해야 돼요, 그런 거는. 돈을 잘 안 주는 병역 특례 업체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국가에 고소해가지고, 그런 새끼들한테 아작을 내야 돼. 아주 그냥 감옥에서 평생 종신형을 살게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학생이라면, 솔직히 나는 굳이 대학을 돌아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요즘에 열심히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사실 이제 대학을 못 간 한 주부가 대학 막 공부를 해갖고 대학생이 돼서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물론 끝은 사랑 얘기로 끝났지만 이 드라마 끝의 결론이 자퇴서를 내는 거야. 근데 자퇴서를 내는데 되게 아쉬운 거야, 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퇴서를 낸 이유가 뭐냐. 총 들어가야 될 비용이 5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이 5천만 원씩 주고 내가 대학교 졸업장을 따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하는데, 어머, 이 작가 혹시 우리 방 시청자 아니야? 그 두 번째 20살이라는 작품의 작가가 혹시 우리 방 시청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쭉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주인공은 왠지 대학을 다 다녀야 될 것 같은, 그게 내 생각에도 있었던 선입견인 거죠. 대학을 들어가면 끝까지 다녀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아니 돈 5천만 원씩 뭐하러 그 대학에다가 갖다 주면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차라리 떡볶이집에서 일을 배우는 거야. 내 방송에서 했던 얘기잖아, 며칠 전에. 그죠? 엊그저께 내가 했던 얘기야. 차라리 우리가 막 대학을 나와서 사무직 노동자가 되라고 하지 말고, 맛있는 떡볶이집을 물려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대로 지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근데 아마 제작 기간이 미리 있었을 테니 우리 방 시청자는 아니겠지. 다만 그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 그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요,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평상시에 좀 너무나 무식하다. 그러면 방송대 인문학을 공부하세요. 방송대. 방송통신대라고, 옛날에 방송통신대. 방송대 인문학부에서 대학 강의 신청을 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4년 차라리 졸업을 하시는 게, 그게 돈도 절약되고,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 가장 부담 없는 일이야. 사실 우리나라에 지방 사립대학들,
졸업한 다음에 어디다 물론 지방 사립대 중에서도 몇 개는 전통 있는 40년 이상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는 졸업해도 돼요. 근데 이 30년이 안 됐다. 30년도 안 된 학교들은 졸업해봤자 그 학교 졸업했다고 졸업장을 쓸 수가 없어. 그런 대학은 굳이 졸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차라리 방송대에서 인문학부를 수강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걸 졸업하는 게 훨씬 더 자신들의 지적인 삶에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비싼 돈 주고 이과 나오라 하잖아. 이과 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과 가라고 무조건 수학이 중심이야. 아니, 문과 학생한테 왜 문과 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을 왜 수학으로 뽑지?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는 대입제도가 영어도 그냥 평균, 그걸 뭐라지? 영어를 절대평가한다는 거야. 영어를 절대평가하고, 그러면 이제 영어하고 국어 있잖아요. 근데 왜 영어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수학이 그 대학을 가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야. 아니, 문과 학생을 왜 수학으로 뽑아? 어? 문과 학생은 수학 성적을 보지 말아야지. 적어도 뭐 문과 학생은 수학은 5등급 이상이면 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왜 수학 성적을 갖고 문과대학 학생을 뽑아? 정말 그래갖고 지금 수학학원들이 논한 거야. 어차피 대학은 수학이다 이러면서. 미쳤다니까 진짜. 그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국정교과서가 되면 국사학원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야. 역사 토론이니 뭐 국사학원들이 엄청 생길 거야. 필수가 돼서. 애들이 국사에 대해서 공부 안 했던 애들, 그 사교육비 그만큼 부모들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사교육비 때문이야. 국사가 한 권이 되잖아. 그러면 그 한 권을 가장 비싼 돈 주고 가르친 애들이 최고 점수를 받을 거야. 결국 국사 사교육비만 늘어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을 다니다가 중단한 건 난 잘했다라고 봐. 요즘은 뭐 전문대 나와도 제대로 취업되는 거 아니고, 내나 전문대 졸업하고 이과대학 나와갖고 비정규직 공장 노동하는데 뭐하러 대학을 나올 거야. 차라리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게 낫지. 중기계 자격증을 따서요. 그러면서 나는 뭘 했으면 좋겠느냐. 외국어는 공부했으면 좋겠어. 중기계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를 공부를 해. 그래서 그 중기계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세상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쉽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좋은 영어 공부는 뭐냐면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듣는데 뭘 듣는 거냐? 재미있는 영화 하나를 잡아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막을랑 같이 듣는 거야. 그러다가 자막을 안 보고 소리만 듣기 시작해. 그러면 그 대사를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영어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이야.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아줌마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한국 아줌마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이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미국 드라마를 봤다는 거야. 계속 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드라마 보고 영어를 배운 거야, 아줌마가. 그래서 미국에서 장사하던 온 아줌마를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그리고 듣는 걸 얼만큼 들어야 되냐면 하루에 10시간쯤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어폰 한쪽을 끼고 영어 재밌게 본 영화 한 편이 있다. 그 영화를 뭐 한 100번쯤 봐. 처음에는 자막하고 소리하고를 연결해서 듣는 걸로 보고, 그러다가 그 영화를 100번쯤 나중에는 소리만 들어. 그러면 그 소리만 듣다 보면 영어가 자연스럽게 트이는 거예요. 예. 그거 5,000시간의 법칙인가 있잖아. 영어를 5,000시간 들으면 귀가 트인다. 영어를 5,000시간 들으면 귀가 트인다. 중장비 공부하면서 듣는 거지. 자면서도 듣고. 그래서 그 듣는 시간이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뭐 4시간을 듣든 5시간을 듣든, 그게 열흘이면 50시간이잖아? 100일이면 500시간이고, 그죠? 1000일이면 5000시간이야. 하루에 5시간씩 들으면. 그러면 3년 정도면 하나 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학원가에서 애들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영어 수업이 뭐냐면 그냥 실생활을 보여주는 거야. 실생활을 보여주면서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 막 울어. 근데 이렇게 I'm sorry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보잖아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 엄마랑 아빠가 대화하는 거 쭉 보다 보면 말을 이해하는 거잖아. 아, 어떨 때 어떤 말을 쓰는 거구나. 애가 1년 동안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면서 한국말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듣는 거죠. 그러다 1년이 지나면 애가 따라하기 시작해. 엄마, 빠빠, 막, 맘마, 빠빠, 아빠. 그럼 말을 하기 시작해. 싫어, 싫어, 싫어. 할미, 할미. 말하기 시작해서 단어의 문장을 구사하는 게 24개월 정도 되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살 정도 되면 이제 문자에 관심을 가져. 36개월 정도 되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문자에 관심을 가져. 물론 동화책을 자꾸 읽어준 애들이 문자에 관심을 표현해요. 36개월이 되면. 문자를 보기 시작해. 그러다가 48개월 정도가 되면 한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4년이면 우리가 말을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 4년이면 되는 거야. 모든 언어가 그래요. 모든 언어도 1년을 듣고 그 다음에 1년을 따라 말하고 1년을 읽고 1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4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국민들이 영어랑 스페인어랑 그 공부를 하면 해외여행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정도를 그 기본만 해도 돼. 사실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평상시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가 한 2,000단어밖에 안 된대. 2,000단어만 갖고도 사는데 불편이 없는 거야. 경상도 남자들 집에 와서 아는 밥도 자자. 그 세 마디로 살잖아. 아는 밥도 자자. 그 세 마디로 사는 그 경상도 남자들 얘기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2,000단어 이상을 많이 안 쓴 일반인들은 안 쓴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인류 중에 가장 단어를 많이 쓴 게 셰익스피어래. 셰익스피어가 무슨 10만 단어인가를 썼다 그러더라고. 10만 단어인가 2만 단어인가? 그만큼 우리가 단어를 쓰지 않는데 우리 대학생들 복화 33,000. 그리고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야. 우리나라 유학생들 보면 복화 33,000. 모르는 단어가 없어. 어근과 접속사 막 이러면서 전부 다 단어를 쪼각쪼각 내면서까지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어휘력이 엄청 뛰어난데 말을 안 한대. 한국 유학생의 특징이 어마어마한 어휘력을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한대. 그게 다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절대 손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단어 몇만 개 외우면 뭐하냐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건데. 예. 그래서요. 난 영어 못해. 그게 왜 영어 못한 줄 알아? 솔직히 영어 듣는 거, 어떤 사람은 영어 듣는 거 좋아했어. 근데 애들이 영어를 왜 못하게 됐냐? 문법 때문에. 문법하고 단어 시험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디립다 두들겨 맞은 게 단어 시험 때문이잖아.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어요? 영어 시험 처음부터 하게 되면 뭐야? 단어 시험 봐갖고 그거 단어 못 외운다고 디립다 욕먹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문자 외우는 것 때문에 애들이 영어 울렁증. 거기다 문법, 가로 넣기. 아무거나 넣어도 말 돼. 솔직히 가로 안 넣어도 돼. 근데 가로에다 투냐 오브냐 이거 넣으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 문법하고 단어 때문에 영어가 싫은 거야. 근데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문법이나 단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배워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이제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읽다 보면 단어가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무엇보다 요즘에 스마트폰 뭐 디피컬트 DI 딱 치면 디피컬트 단어 나와. 특히 요즘에는 그 문자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번역기도 얼마나 잘 나와 있어. 네이버 번역기에 딱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문자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쓰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각 나라의 좋은 명화, 영화들을 말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골라갖고 반복적으로 듣는 거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 영어가 트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딸이 그 6개월 때부터 그 디즈니 만화를 내가 하루에 한 편씩 틀어줬어. 원어로. 영어 자막 들어가고 원어로 아이를 듣게 해준 거야. 그래서 얘는 6개월 때부터 그 원어 비디오를 보고 자랐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원어민 선생님이 너는 어디서 살다 왔니? 이러고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창동이요. 그랬더니 창동이 어느 나라냐고 묻더라는 거야. 도봉구 창동이요. 이게 깜짝 놀라더라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온 것 같다고. 그 다음에
그 얘가 무슨 영어 대회를 나갔어. 근데 거기서도 싸움이 난 거야. 얘가 1등을 했는데 싸움이 난 거야. 외국에서 살다 온 애를 출제시켰다고. 우린 살다 온 애가 아니거든. 근데 어느 학원을 가든지 얘는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계속 원어로 들었기 때문이야. 예. 원어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의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 영어 성적이 좋으냐? 안 좋아요. 그렇게 썩 좋진 않아. 이유가 뭐야? 문법하고 단어 시험 때문에. 우리 딸이 정말로 영어로 말하고 듣는 건 잘하는데 이 그 문법하고 단어 시험이 싫어갖고 영어 시험 보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잘못됐구나. 원래 영어라는 건, 언어라는 건 말하고 들으면 되는 거잖아. 듣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문법하고 단어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듣기 시험 볼 때 애들이 너무 긴장하잖아. 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태인이 머리 좋은 이유가 그거라며. 유태인이 머리 좋은 이유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돌아가면서 3개 국어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3개 국어 정도를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애들이 다양한 언어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두뇌 개발이 좋다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또 어떻게 써요? 엄마들이 그 애기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낸 거야. 애들이 영어 유치원 갔는데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사람이 쌀라쌀라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놀래갖고 그래갖고 어린이 정신과가 소아정신과가 또 한때 유행했어. 애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래겠어. 막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애들을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서는 갑자기 말하는데 기저귀 타고 기어다니는 애들은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면 낯가리해. 한국 사람도 무서워서 우는 애들한테 외국인을 갖다 앉혀놓고 놀아라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애들 정신병 걸려요.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엄마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계속 틀어놓고 애들한테 듣게 해주고 자기도 같이 듣고. 근데 나도 영어를 옛날에 듣는 게 참 안 됐어. 근데 우리 딸이 틀어놓는 그 10년 동안 나도 똑같이 들은 거야. 90분씩 10년이야. 매일. 그러니까 영어가 들려. 옛날에는 CNN 이렇게 라디오가 CNN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단어들이 들려. 그리고 이렇게 미드를 계속 듣는 이유가 미드를 보면 이제 등 돌리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감이 오는 거야. 엄마는 맞벌이 중. 그럼 아빠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빠가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계속 듣는 게 일단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공장 기계를 돌린데 무슨 영어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외국은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이 돈을 많이 준다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저기가 높아. 소득이. 그러니까 외국 가서 막노동하는 게 내가 이탈리아를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탈리아의 공중 화장실에 변기에 저기가 없어. 안장이. 변기 안장이 없어. 다 독일만 되어 있어. 공중 화장실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공중 화장실에 이 변기 이게 고장이 났잖아. 그러면 이거를 와서 설치해주는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안장 떨어지면 그냥 쓴다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밀라노에서. 밀라노에서 이 호텔 변기가 막 이렇게 그 호텔이 아니라 어디였지? 무슨 식당 변기가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불러서 고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고치고 쓴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만큼 서양에서는 몸으로 노동하는 게 돈을 비싸게 줘.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만 잘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잘 배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서울 말 막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게 3개 국어를 우리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 3개 국어를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미드, 일드, 요즘에 또 중드. 요즘에 중드를 많이 해. 중국 드라마가 많아요.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야. 중간중간 언뜻언뜻 들어도요. 계속 틀어놓다 보면 들려요. 예. 계속 틀어놓다 보면 들려. 근데 요즘에 중드에 도전하고 있잖아. 뭐 주로 심궁야사 뭐 이런 거 그냥 틀어놔. 그러면 뭐 일단 아직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구분되는 수준이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난 들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주부들도요.
주부들도 아니면 일반 청년들도 집에서 그냥 놀지 말고 외국어 공부를 하자. 언어를 자꾸 공부하는 거야. 언어를 자꾸 공부해 놓으면 반드시 쓸모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영어하고 스페인어잖아. 그 다음에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국어는 남쪽 말하고 북쪽 말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또 소수민족은 자기 소수민족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중국의 광둥어하고 북경어 2개 정도는 알아두면 중국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2가지 말, 그 다음에 영어, 스페인어. 근데 영어, 스페인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자는 거의 비슷해. 다만 이제 그 단어 소리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자. 전 공부 못해요. 쓰는 거 하지 말라니까. 문자를 공부하지 마. 괜히 동화책 들여다보지 말라고. 동화책을 먼저 보지 말고 영화를 봐. 영화를 보는 게 가장 그 외국말을 배우는데 좋은 수단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그걸 보는 게 외국말을 공부하는데 제일 도움되니까 꼭 그렇게 하셔. 예. 방어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방어는 배우는 거 아니고요. 예. 그 방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절절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이 깨어져서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배우려고 하는 종파가 있어. 개신교 종파 중에 막 방언을 연습시키는 데가 있어요. 사입이에요. 예. 항상 제 방송으로라도 방송 듣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될 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에 멀리에서 응원 드립니다. 새 아이의 미래 희망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텔레그램 깔고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는 하지 마세요. 저는 비밀 대화는 다 삭제합니다. 일반 대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제가요. 사실 요즘에 우리 방송에서 제가 그랬잖아. 우리는 공산혁명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혁명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다. 왜? 공산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면 그런 강고한 조직이 있어야 돼. 소위 그 정부에서 아로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진짜 실제하면 혁명이 가능할 수도 있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훈련받은 강고한 조직체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선거혁명이야. 그래서 내년에 있는 총선, 후년에 있는 대선, 그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가 3년 동안 내리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저는 돌아오는 이 3년이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선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근본을 바로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왜 그랬냐? 사실 우리가 인생 상담을 하고 뭐 시사방송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떠든다고 뭐가 변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방송에서 내가 했던 얘기가 며칠 뒤에 다른 사람 입에서 똑같이 나와. 여러분도 그거 많이 보셨죠? 제가 떠든 얘기가요. 며칠 뒤에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똑같이 나와. 정말 깜짝 놀란다니까? 그 사람이 내 방송을 들었겠어? 안 들었을 거야. 근데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한 내용을요.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입에서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지금 전국에서 똑같이 얘기가 나와. 이 국정교과서 현장에 나온 그 학부모가 국정교과서가 되면 시험 보기가 더 어렵다. 귀퉁이를 꼬아내기 때문이다. 똑같이 하잖아. 우리 방 시청자라서 그러겠어? 날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건데. 저는요, 이 방송을 통해서 무슨 투쟁본부를 만들 거냐, 뭐 무슨 어떤 뭐 혁명운동을 할 거냐, 난 다 안 된다고 봐. 다만 그럼 나는 뭘 할 거냐.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인간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겠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몰랐잖아.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국민이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겠다. 우리 방송의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리타분? 왜 도덕적인 게 고리타분해? 윤리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알아요? 도덕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알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나약한데 욕심이 많은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매우 나약한 존재이면서 탐욕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신체는 나약하면서 탐욕이 강한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약자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늘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저 2500년 전에 노자 장자부터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이란 결국 어떤 존재냐?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매우 나약하면서 욕심이 많은 존재야. 그래서 뭐가 나왔어? 종교가 생긴 거야. 여러분 제가 종교 얘기하면 막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절에 다니는 스님들어 중이라고 얘기하고 승복 벗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개신교 신자인 나의 신앙을 인정해줘야지. 존중해줘야지. 내가 불교 신자더러 당장 불상 우상 숭배 금지하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남의 종교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야. 그러니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욕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우리 방송에 갖고 개독 욕하는 놈들, 내가 볼 때 이거 신천지야. 신천지 애들이 와가지고 퍼뜨린 말이 개독이라며. 그래서 이 신천지가 지금은 개신교를 먹고 천주교를 먹은 다음에 절까지 갔대요. 신천지 사람들이 절에 또 들어갔대. 그 불교 신자들까지 막 자기네 종교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야. 정말 무서워. 좌우지간. 그 남의 종교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그런데 나는 모든 인류의 종교를 존중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막 불교도 우상숭배요, 천주교도 이단이고 막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근데 그거 참 나쁜 거라고 생각해. 물론 오로지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이 왜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당신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뭐야? 구원자라는 거야. 구원자는 뭐냐?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왜 구원자이냐? 그걸 설명할게. 예수님은 자기가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무리를 걷고 사람들에게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그 다음에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어. 3년 동안. 그래갖고 미친 듯이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내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야. 선생님 따라다니던 인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못 박힌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태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 그 비싸게 이제 재물을 팔아갖고 돈을 챙기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게 진짜 범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죽였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공격했기 때문이야.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유태인의 가난한 서민들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강요받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거야.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뭐야?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고. 그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서 우리더러 그걸 따라하래.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예수님처럼 어렵죠? 올릴게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많이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란 이 나약한 존재가 단지 갖고 있는 건 뭐냐? 지혜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혜와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인데 그들이 지혜와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뭐냐? 욕심이야. 그 욕심, 탐욕으로부터 그 인류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타인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만큼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면 모든 인류가 천국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의미가 약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베풀었으나 나를 배신한 나의 원수에게까지 나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려는 자세를 가질 때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한마디로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야. 그 깨달음을 얻으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우주를 지키려고 해. 그럼 환경을 지키고 다른 약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구원자의 길이에요. 예수가 왜 메시아이냐? 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느냐? 그게 그 뜻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요. 왜? 예수를 믿고 내가 남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나 개인은 힘들어지는 거야. 개인은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드신 섭리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나는 죽지만 내 다음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나는 핍박받는 게 그게 예수의 제자의 길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예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길거리 방송을요. 앞으로 망치부인의 길거리 전도 집회로 할까 생각 중이야. 우리나라에 전도 집회는 규제가 없더라? 그거 알아요? 전도 집회는요.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 앞으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신앙적인 얘기를 할까? 깨달았어. 내가 예수님의 본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신 본뜻이 뭔지 길거리에서 내가 길거리 전도 강연을 해야 되겠어. 그거는 규제할 법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이비 종교, 여러분 막 이제까지 많은 사이비 종교 사건들이 있었어. 그런 종교들이 전부 다 문 닫았을까요? 문 못 닫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서 그 사이비 종교들도 문을 안 닫아. 사람이 죽어나가도 여전히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집회를 할까 생각 중이야. 프랭카드 망치 부인의 길거리 전도 수다방.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는 프랭카드 만들어갖고 전국의 길거리 강연을 다녀야 되겠어. 괜찮은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솔직히 망치 부인은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한마디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가 싫다. 그럼 나는 절에 다니든 이슬람에 다니든 나는 종교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의미가 뭐냐. 모든 종교의 공통점. 2000년 이상 된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인간은 나약하다. 그걸 인정해요. 모든 종교가 인간은 나약하다. 그걸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이 창조주가 만든 섭리가 있다.
그걸 인정하게 해. 그 다음에 실천 지침이 뭐냐? 약자를 사랑하고 베풀어라야. 그게 종교가 존재한 이유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인간이 나약함을 인정해. 그 다음에 절대자의 섭리를 추구해. 막 찾아. 그러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가르쳐. 그러니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게 안 갖는 것보다 나아요. 나는 나신을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믿어서 행복하면,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으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면 종교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믿어요 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말고 다른 인간은 등신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가지라는 거야. 세상에 2000년 된 종교는요, 다 똑같이 인간은 나약하다. 우주의 절대 섭리가 무엇일까 깨달으면서 인간이 가야 될 발을 찾아. 그리고 나보다 약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래서 나는 종교는 있는 게 낫다라고 봐.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종교를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세상이 돼야 인류가 그나마 이 멸망의 때를 늦출 수 있다. 개신교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 종말은 끝이야. 그 끝이 다가오면 심판을 받는다. 그럼 심판을 받으면서 네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게 이제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 근데 인류는 이제까지 지금이 종말이다. 몇 년 뒤 종말이다. 내년이 종말이다. 이런 사기를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쳤어요. 그래서 결국 종말의 공포를 팔아서 그들에게 섹스 서비스를 받거나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 2000년 동안 있었어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종말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늦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탐욕에, 욕심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는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종말은 가까이에 있어요. 설마요. 며칠 전에 어떤 회장이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죽었어.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그 집에서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됐어. 몇억 원어치의 마약이라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몇억 원어치 마약을 사놓고 지가 맞다가 죽은 거예요. 인간의 탐욕의 끝이, 그것이 그의 종말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돈을 계속 벌어서 막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막 필리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막 쪽쪽 빨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가 조폭한테 일러갖고 필리핀 산에 파묻혀서 죽었어요. 그게 그의 종말이에요. 필리핀 사장님 사망사건. 그게 그의 종말이에요. 너무나 그 술 먹고 섹스하는 게 좋아가지고 술과 마약과 섹스에 취해갖고 돌다가 음주운전해갖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게 그의 종말이에요.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게 그들의 종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부자 돼서 흥청망청 나의 탐욕을 위해 살면 인류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죽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정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잖아. 그게 어려워서 나는 불교를 못 가. 불가의 사상이 공이야. 내 마음의 모든 번뇌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빈 상태가 돼서 우주의 섭리와 하나 될 때, 그게 해탈의 경지 아니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개신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개신교에서도 뭐라 그래? 네 이웃을 사랑해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해라. 그게 개신교의 철학이에요. 결국 우리 인류가 우리의 탐욕을 모두 내려놓을 때, 그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은 왜 오는 거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탐욕의 노예일 때 지옥의 삶이야.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나눔의 삶을 살 때 그게 곧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어떤 종이냐? 회개라는 종이. 내가 정말 너무나 나의 이기심, 욕심으로 살아왔구나. 이제 다시는 나의 욕심에 나를 빼앗기지 않겠어. 물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공격당해요.
산재에 있는 그 욕심의 덩어리들에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거기에 때때로 넘어가요. 그러나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일은 좀 더 욕심이 없는, 좀 더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반성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정말 욕심보다는 나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70대의 얼굴, 80대의 얼굴을 결정하는 건 우리예요. 어떤 얼굴로 죽어갈까요? 저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게 안 갖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종교에 돈 퍼다 붓고 종교의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야. 인간의 한계, 나의 욕심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면 나같이 나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법은 뭐야? 강자들이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 사회. 그게 바로 뭐냐? 강자 가진 자가 나누라고, 사랑하라고, 그런 사회가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거든. 우리가 강자하고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피해자 편을 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 약자와 피해자를 섬기는 사회가 돼야 내가 피해를 볼 때 내 편 들어주고, 나보다 강자가 나를 괴롭힐 때 내 편 들어주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날마다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저도요, 한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독재자가 되겠어. 내가 차라리 정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이 나라를 확 다 먹고 정말 저 썩어빠진 친일파들, 저 썩어빠진 부자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어.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30대 초반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30대 초반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 인간의 욕심이 너무너무나 잔혹해서, 너무 참혹해서 이 미친 이 욕심꾸러기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 근데 내가 왜 그걸 포기했느냐? 그 뒤에 또 그런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 독재가 나쁜지 아세요? 독재자는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요. 히틀러나 박정희나 상대편을 다 죽여버리고, 모택동도 그랬어. 상대방을 다 죽여버리면 자기 세상이 온 것 같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지니죠. 그의 죽음 이후에 모두 반대의 길로 갔어요. 독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 그러나 그 독재자가 사라지면 더 극심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독재하면 안 돼. 독재가 아니라, 그래서 인류가 얻은 해답이 뭐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뭐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쓰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지금도 우리 채팅창에 와서 네가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 떠들어 새끼야. 어?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박근혜 욕해. 노비죠. 자기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야. 박근혜가 우리의 노비고 우리가 박근혜란 노비를 소유한 주인인 걸 모르고 감히 박근혜한테 욕한다고 지랄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세워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왜 강퇴시켜? 강퇴시켜야 다음에 또 오잖아. 응? 강퇴시켜야 다음에 또 오잖아. 블랙시키면 또 아이디 펴서 또 오잖아. 그러니까 강퇴시키고 블랙시키는 거야. 그래야 또 와서 듣고 망치분이한테 들이대면서 배워가지. 우리 방송 시청자들 중에요, 사실 처음에 와서 막 욕하고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한 거야. 아까 그 건빵처럼 어느 순간 귀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했던 모든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금 사실 이 정부의 부정부패, 이 뭐 야당도 뭐 그렇게 여당보다 더 뛰어나 보이지 않아. 더 찌질해 보여. 정말 이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뭐야? 뭘 희망으로 세워야 되겠어? 우리 국민이 주인 되는 거. 내가, 빛을 따라온 내가 이제 빛이 돼야 될 시간이다. 이걸 깨닫는 거.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저는요, 망치 부인 이걸로 뭐 배지 딸고 싶어? 대통령 뭐 정치하고 싶어?
내가 2번 감옥 갔다 오면 국회의원 출마는 한 번 할 거야. 14번 감옥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 출마 한 번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게 내 목적은 아니야. 출마해서 방송하는 게 목적이지. 나는 내 평생의 꿈이 이 방송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80세 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방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내가 지금부터 한 40년 떠들다 보면 내가 내 나이 38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년 떠들었거든요. 내가 한 40년 떠들고 나면 그래도 세상이 조금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세상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며 무수히 죽어갔던 그 선배들이 남긴 그 뜻, 이걸 살려서 내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의 사명이에요. 이 방송은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바탕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하나예요. 그래서 바른 종교, 바른 정치, 바른 경제, 이건 바른 인간이 가져야 될 길인 거죠.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거예요. 이걸로 시비 걸고 누가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겁니다. 그 길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도 평생 떠돌았어요. 노자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어요. 예수의 12제자가 모두 사형수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철학이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전달됐어요. 우리 인생, 내 인생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핍박과 고난을 연속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뒤에 있는 인간들이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한 삶을, 좀 더 깨달음의 삶을, 좀 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저는 평안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열심히 고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편하고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 말의 뜻이 이 말의 뜻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돼서 가장 가난한 서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래요. 그 꿈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어려운 꿈으로 보일지라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될 거라고 믿고 갑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건 저 남미의 작가가 한 말인데요. 우리 옛날에 치성이란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먼 길 떠난 아들을 위해서 물 떠놓고 빌었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갸륵하면 까치가 도와주고 까치가 종을 두들긴 그런 전설과 신화가 있잖아요. 치성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야.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자식을 우주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것은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는 거나 많은 수십만 단어로 외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 우주의 섭리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녀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와. 그 기업이 뭐냐? 유산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은 오로지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 설교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정말 감옥에서 꺼내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신자들을 찾아왔는데 안 믿는 거야.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라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기도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망치분이 좋아하는 그 성경적인 인물이 갈렙인데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서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 늙은 군인 갈렙. 제 나이 80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나서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노래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땅이란 얘기예요. 예.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를 저는 달라고 기도했어요. 뭔데?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를 깨달아서 이 땅에 굶는, 이 지구상에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이 땅에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이 지구상에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지구를 달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부터 정말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올바른 종교인은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잘못을 한 왕에게 무섭게 야단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게도 무섭게 야단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혹시 교만해서 제대로 못하면 저는 그때도 무섭게 야단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을 비판했고, 이명박은 때는 이명박을 비판했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처럼 저는 모든 권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제가 가려는 길입니다. 나무아무탑을 관세음보살의 뜻을 아십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해 주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탐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처음의 마음을 죽는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불교 철학인데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모두가 다 다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내 이웃을, 노동자를 나처럼 사랑하면 사장님이 임금을 빼돌릴 수 없겠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핏바람 먹을 수 없겠죠. 농민을 정치인들이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농민들 죽음의 정책을 펼치지 않겠죠.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두 약한 존재이니 너희들이 스스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라, 나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혹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혹은 알라의 모습으로, 혹은 힌두의 여러 신의 모습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우리
우리가 주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말 평등한 땅에서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런 세상을 같이 꿈꿔 봅시다.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래,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야. 그러니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길거리 강연을 더 많이 할 생각이에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는 일요일 방송하고 화, 수, 목, 금, 토 방송하고 일요일 또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 중에 하루 빼고 6일이나 방송을 했어요. 왜일 것 같아? 내일 방송 안 하는 거? 예, 내일 방송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좀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시민단체 그게 있구나. 그거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예,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좀 쉴게요. 예,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또 방송 쭉 하면서 24일 수요일 날 또 길거리 방송하러 갈게요. 24일 토요일 날. 24일 토요일에도 또 길거리 방송을 하러 갈 건데요. 누구든지 그 망치 부인을 부르고 싶으신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세요. 집회 신고 해놓고 방송 장비, 음향 장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갈게요. 예. 만약에 아무도 저를 초청하지 않으시면 그냥 생목소리로 24일에 요즘에 그 단풍 구경 많이 한대잖아요. 도봉산 입구에서 방송을 하든, 도봉산 입구에서 방송을 하든, 이렇게 설악산 입구에서 방송을 하든, 24일에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서 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생방송은 수요일 낮 2시. 다음 생방송은 수요일 낮 2시에 방송할게요. 예. 자, 그리고 수, 목, 금, 토, 일. 예. 그리고 대신 다음 주에는 이게 20일만 쉬는 거야. 20일만. 19, 20. 그 다음 주에는 본래대로. 예.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은혜롭게 해놓고 화요일 날 쉰다니까 갑자기 또 비난과 원망이 폭발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예, 볼만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자, 추천해주신 2251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요. 예, 다시는 주중에 화요일날 쉬진 않게.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날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예, 쉬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언제나 망치부인의 생방송은 20일 빼고 화수, 목, 금, 토, 일. 예, 화수, 목, 금, 토, 일. 무슨 얘기야? 앞으로 토요일도 계속 방송한다는 얘기예요. 토요일은 주로 지방을 다니면서 방송할 생각이에요. 예, 화수, 목, 금, 토, 일 방송을 일단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번 쓰러질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예, 화수, 목, 금, 토, 일 방송을 할 거니까 망치부인을 초청해 주십시오. 예, 자, 망치부인이,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일요일 밤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참세상님,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휴일 시민들 만나보니 국정화 반대 여론 높아. 내가 뭐라 그랬어? 국정화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보다 더 힘찬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예,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